네, 미 대선 사흘째 아직도 경합주를 중심으로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면서 승자를 가려내는 일이 과거 대선 때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경합을 벌이다 바이든 후보가 역전한 모든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그 기자회견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이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합법적 투표만 계산을 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시작 전부터 이런 일을 벌일 거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선거에서 졌을 때를 대비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이런 경우였는데 마침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시나리오와 굉장히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어요. 만약에 플로리다에서 졌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그 불복 선언도 하기 어려웠을 텐데 일단 플로리다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합주들에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다가 나중에 사전 투표, 그러니까 우편 투표들이 개봉이 되면서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부터 이 우편 투표는 사기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오늘도 보면 이 우편 투표 자체가 그러니까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투표용지가 발송이 됐고 또 이것이 집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개표 과정에서도 참관인들이 공화당 측 참관인들이 제대로 참관을 하지 못했다. 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지금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선거일 이후 소인이 찍힌 것도 그냥 개표해버렸다. 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용지가 보내졌다. 이런 주장도 했고 참관인을 배제한 채로 개표를 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거는 뭐 따로 제시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미리 하지 말 것을 주위에서 많이 말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선잡기를 하느냐. 그건 아무래도 심리전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공화당 측의 여러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것을 계속 용인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편 투표는 원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편 투표 처리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지연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편 투표도 사실은 시민의 권리거든요. 우편으로도 분명히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합법적인 건데 그거를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공화당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한 예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도 every vote count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하나의 보트도 다 중요하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공화당 쪽의 의원들도 이게 공직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타당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위기를 어느 시점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근거가 사실 제시되지 않은 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 법원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 주 법원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걸리고요. 만약 주 법원을 통과를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에 가서 또 막바로 또 비슷한 그런 증거들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됩니다. 과연 그 프로세스를 계속 따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선거 과정이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 법원에서 끝나고 나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텐데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 하면 저희가 사실 이 선거에 있기에 앞서서 배럿 대법관을 임명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앞으로의 그 선거 이후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생각을 하고 판을 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그 대법원의 악몽이라고 하면 이제 20년 전에 엘고와 조지 부시가 붙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선거 결과를 사실상 대법원에서 결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무효표들을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이 재검표를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재검표를 했다면 엘고가 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전망이었었는데
보수 우위에 있던 연방 대법원이 5대 4로 재검표 중단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이제 선거 결과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그 베럿 판사를 임명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구도가 기존의 5대 4에서 6대 3으로 완전히 이 보수 우위로 기울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선거 결과가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이나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컨대는 이번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것은 20년 전의 것은 사실 이제 재검표였거든요. 근데 네. 무효표들을 재검표하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들어오는 표를 아직 개표를 다 안 한 상황인데 이것을 개표를 중단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들어오는 표를 아마 개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금 판세가 기울어지고 이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공화당 주류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버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제 트럼프와 같이 공동운명체로 갔다가는 공화당 전체 또 공화당 주류의 기존 주류의 입장도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아마 공화당 주류에서도 트럼프를 버리기 시작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거를 뒤집거나 소송전을 힘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빈틈없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김진아 실장님도 앞서서 언급하셨고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트럼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공화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공화당 내부에서는 벌써 이제 공화당 소속 주지사부터가 나는 바이든을 찍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좀 신중한 그런 모양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극성스러운 트럼프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굉장히 신중한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연방 대법원에서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6대 3의 보수 진보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런 진영 간의 그런 구도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지금 좀 해주셨는데 이런 분석들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부 동의는 하면서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선거 개표와 관련해서도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개인이 이 시스템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점인 것이고 그리고 투표 개표라는 건 결국은 주 단위에서 각각의 법령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를 상대로 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선거위원장 그리고 거버너나 아니면은 그 주 장관들이 다 나와서 다 설명을 해요, 친절하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클레임이고 그리고 우리는 법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에서 올라온 소송들도 지금 법원 단위에서 지금 근거 없음으로 다 기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2000년대 말씀하셨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CCTV라든지 참관인을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그 여러 가지 투명성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문제를 삼는 것이 사실은 공화당 측에서도 사실은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거 이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연방법원까지 그 문제가 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면요. 주 법원에서 결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 예.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려보냈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냐면 적어도 주에서 결정한 것은 아주 정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연방 법원에서도 지켜준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절차가 여러 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정말 중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밝혀지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연방에서도 법원 단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오늘 또 기자회견 내용 중에 있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앞으로 있을 그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것들을 좀 부추기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대목도 있어서요.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좀 선동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번 그 TV 토론에서도 프라우드 보이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무장 극렬 지지자들이죠. 네. 그들이 이제 좀 문제시되니까 스탠백, 스탠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물러가라고 하지 않고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잠깐 물러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표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프라우드 보이스에서는 트럼프가 우리 보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더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그 선거 직전에도 미국을 걱정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목소리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정말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하고 양측 지지자들이 충돌을 해서 무장 충돌을 해서 내전에 가까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정말 창피스러운 미국인으로서 정말 창피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지금 뭐 워싱턴 D.C.나 뭐 뉴욕이나 지금 그 대도시의 상가들은 지금 전부 그 합판 패널을 가지고 지금 예, 유리창을 다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요 사태에 대비해서 자기 가게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들인데 예. 이런 상황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침묵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극적으로 아마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요에 나서라, 무장 봉기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수 말 있기 그대로 때문에 선동일 수 아마 있으니까요. 완곡하게 표현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좀 받고요. 그래서 예. 지지자들이 뭐 꼭 무장으로 해서 뭐 총기를 쏘라 이런 의미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주정부에 좀 항의하고 이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세할 것 같은 대도시의 검표가 끝나기도 전에 승리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뒤집어질 걸 알면서도 이제 기선 제압을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볼 때 뭐 여러 가지 사실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고 그리고 해시태그도 남발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확산시키면서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선거가 잘못되었다, 부정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을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 선거를 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걱정이 될 겁니다. 특히 4년 정도까지 민주당에서 트럼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은 아마 여러 가지 법적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가시화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공방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5주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선거 당일부터 5주까지는 일단 시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12월 14일 날 실제적으로 선거인단이 직접 나와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이 여러 가지 잡음들을 일으키려고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큰 틀에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데는 우리나라 내에서의 분석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이 그 소요 사태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역시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지 내에서는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지도자들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한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아쉬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을 뭐 민주주의 종주국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를 이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지난 반세기 넘는 역사였는데 미국 내에서 이렇게까지 정말 선거가 승복하지 못하는 선거가 나올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까도 이제 20년 전에 엘고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재검표를 계속 이어가면 민주당의 엘고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전반적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예. 엘고어는 깨끗이 이 대법원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승복을 하고 개인이나 당의 이익보다는 미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깨끗이 승복을 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어떤 역사를 보면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장면은 항상 패자가 깨끗이 승복하는 장면, 패자가 승복을 함으로 인해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보여져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들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보면 개표 과정에서도 지금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만 네바다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를 하루에 한 번만 업데이트할 정도로 지금 유권자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의 어떤 반발이나 또 개표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개표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선거를 이제 여기서 지금 개표 결과 발표를 중단하고 최종 결과만 발표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후에 아까 이제 우리 김동석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선거 이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분열된 미국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미국이 과연 그 국제적인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00년도 때 그 부시하고 엘 고어 후보가 맞붙었을 때 36일 동안의 그 선거 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요. 언제까지 이런 혼란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다음 주 정도면 정리가 한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펜실베니아가 당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마감하는 게 3일 이후로 미뤘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까지는 일단 다 마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10일 후까지 또 연장을 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9일 정도 후까지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트 카운팅은 다 끝나요. 네. 지금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치고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표가 다 완결이 돼서 결과가 다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조금 더 공세적으로 민주당이 승리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판세도 조금씩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뭐 8일까지는 선거인단이 구성돼야 하고 14일에는 그 선거인단이 뭐 형식적이긴 합니다만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까지는 수습이 충분히 여유롭게 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수습이 돼야죠. 왜냐하면은 선거인단이 만약에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각 주에서 일단 단을 한 명씩 다 보낼 거예요. 그러면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선출을 해요. 만약에 상하원 의견이 다르면 각 당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오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대통령을 그래도 못 정하겠다 하원에서 그렇기 때문에는 결국은 이제 취임식 이후로는 누가 그 백악관 주인이 되느냐. 그럼 결국 부통령이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어떤 과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정말 주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못해서 스플릿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면은 의회와 그 거버너가 지금 각각 다른 당에서 선출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러스크벨트가 약간 그런 조짐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원래는 거버너가 선거인단 한 명을 보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도 법적으로는 한 명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둘 중에서 누구를 대표자로 이제 선정을 할 것인가? 이거는 또 초당 파장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아마 미국인들이면 다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적어도 민주주의 지서를 가진 미국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김동석 대표를 연결을 했을 때 막판에 그 이분화된 시골과 도시, 백인과 비백인 이런 식으로 이제 양분화된 그 4년 동안의 그 미국이 바이든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게 한 번에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바이든 부통령이 승리 선언은 아니지만 첫 번째 연설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각을 구성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자신들을 조금 공격했었던 사람들도 다 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것은 링컨 시대 때 자신의 경쟁자들을 이제 내각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이제 통합을 시도했었던 것들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부통령도 만약에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공화당 쪽에서도 그래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보다 끌어안는 그런 방식들을 보여주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것도 네.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경제 재건입니다. 이쪽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 특히 공화당이 굉장히 센 그런 주에 이런 예산들을 많이 배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공화당이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 정부를 굉장히 지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이 재난 사태에 네. 전 국민이 다 이제 저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TF를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일단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통합의 분위기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이번 투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 경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간 유세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내세웠던 게 내가 집권하고 나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출구조사 나온 후에 이제 선거 초반 좀 지나고 중반기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세한 역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인가 이런 분석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아닌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택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여기 두 가지 응답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나라 어떤 선거에서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주 급박한 뭐 안보의 현안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를 가장 유권자들은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를 대답한 사람들이 일정 수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정말 경제가 이번에 이슈가 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또 좀 단기적인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트럼프 임기 내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득을 봤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전에 예측했던 그 이전의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사실은 많이 다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투표 결과 바이든이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각 주별 결과를 보면 굉장히 박빙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달라졌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 전에 예측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경제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개표 상황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러면 뭐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경우의 수는 지금 너무 많아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면 어떤 경우의 수를 충족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시나리오가 있겠습니까? 나머지를 다 이겨야죠.
하나도 안 놓치고요. 네, 하나도 안 근데 놓치고 그럴 다 가능성은 되거든요. 쉽지 않을 쉽지 것이라고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망합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 개표한 것으로 봤을 때 한 2.3% 앞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 애리조나는 아마 주말 정도 되면 종료가 된다고 주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리고 네바다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고 있는데 상당히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인 라스베가스 표가 아직 덜 반영이 됐는데 대도시는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민주당. 훨씬 더 우세한 그런 주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사실 270이라는 숫자는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4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데 있어서는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주 뭐 이런 그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모두에서 지금 승리를 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건데 올해 결과를 보면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주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4년 전과는 좀 이제 달라진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4년 전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4년 동안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층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었던 계층들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문제가 트럼프에게 악재였던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말하자면 트럼프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노인들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노인들 계층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노인들인데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엉뚱한 얘기만 하고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선거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이 표심이 돌아서지는 않았던 거고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뭐 어쨌든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민심이 돌아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곳이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세 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중에서 가장 좀 바뀐 곳이 조지아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한 주만 이기면 선거가 끝난다고 한 전제는 이제 지금 아리조나를 바이든이 가져간다고 예.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네바다도 이제 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바다는 지금 그 개표 결과가 좀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지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노스캐롤라이나는 조금 뒤집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 조지아가 1% 남았습니다. 1%라 그러면 전체 유권자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5만 표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고요. 현재 표차가 3,500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은 표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남은 표에서 그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10% 정도만 더 얻어도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조나를 바이든이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오늘 밤에 조지아만 결정이 되면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바이든이 이기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조지아에 남아 있는 표들은 속성이 거의 우편 투표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 개표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우편 투표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장 투표나 또는 현장 사전 투표는 이미 다 개봉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우편 투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의견 가지고 계신 네, 건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펜실베니아 결과가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펜실베니아에서 한 260만 표가 우편 투표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우편 투표가 어디에서 주로 또 많이 나왔고 검표가 아직 덜 됐냐를 보면은 필라델피아예요.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민주당 지지율과 그리고 공화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한 80%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 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숫자예요. 만약에 나머지 우편 투표가 한 80%더 정도 다 민주당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조금 지켜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지역 중에서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측에서는 그 기세가 좀 역전될 가능성도 좀 높게 조금은 보시는 남아 건가요?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서 있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바이든에게 추격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상황인데 반면에 네바다하고 아리조나, 네바다는 아까 그 라스베이거스가 미개표 상황이라서 큰 도시는 민주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그 네바다는 바이든이 오히려 더 많이 더 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셨는데 아리조나도 뭐 마찬가지인 건가요? 지금 아리조나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아리조나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던 곳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육선을 여기서 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인구 구성이 조금 변하면서 캘리포니아 쪽이나 라틴 아메리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인구 구성이 변하면서 이주를 해오면서 히스패닉 인구가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변화의 조짐이 있었던 게 2018년도 중간선거 상원의원이 사실 민주당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을 선호하는 그런 조짐이 사실은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그 대선 개표 현황과 판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런 판세로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지금 당선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거는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반도 정세와 이 선거가 어떻게 연관될 것이냐를 좀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이 워낙에 이제 정치나 경제나 군사적으로 패권국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면 뭐 바이드노믹스라고 할까요? 경제 정책은 어떻게 끌고 나갈 거라고. 먼저 경제부터 좀 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바이든은 잘 알다시피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의 경제 정책을 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관련돼서는 아마도 다자주의적인 입장에서 국제 규범을 중시하는 그런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그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대체적인 전망은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그 접근 방식은 좀 많이 다를 거다. 트럼프는 거의 일방주의적인 때리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동참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강한 미국의 힘으로 직접적으로 중국을 때리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일방적인 때리기보다는 다자적인 규범을 만들면서 주변 국가들을 합류시켜서 중국이 꼼짝 못하게 포위하는 전략 이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또 의미에서 우리나라 입장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내에서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 위치를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게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 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중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대중 정책이 변했던 것은 미국의 정부가 변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변했기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인의 시각이 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은 아무래도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적어도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이나 아니면 환율 조작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은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관세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다 피해보는 미국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다 피해보는 그런 무역 정책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아까 다자주의 말씀하셨듯이 기후나 테러나 아니면 보건 협력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중국과 같이 협력을 할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갈 겁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중국만 겨냥해서 하려는 그런 보복 중에서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어요. 특히 사이버 관련해서 또 제재가 들어가고 있고 외교관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6개 언론사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은 정부랑은 상관없이 범정부적으로 대학관과 상관없이 각 부처에서 다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정한 부분들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도주의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가치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선에 동맹국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 아마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좀 저희가 전망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일반적인 한미 관계는 바이든이 낫지만 북핵 문제만큼은 그래도 트럼프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사실 국제 정상 외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일부 제한된 국가들과만 이런 외교를 해왔었는데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그 대미 외교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북한의 역사상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면인데 이런 그 자산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외교적인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이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난 한 4년 몇 년간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탑다운으로 다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움직여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설령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탑다운 정상 외교를 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과로 나타내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요. 또 바이든에 대한 우려도 저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바이든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고 지난 그 8년 동안 전략적인 내라고 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도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취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 당시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오바마는 사실 부시가 만들어 놓은 그 중동에서의 전쟁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요. 또 북한의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은 이미 이제 핵이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당시는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상황에서 미국이 이 북한을 인커리지할 수 잘못하면 고양시킬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은 또 그때와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한국 정부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우리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서 바이든도 작은 것들은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이 미국 뉴욕의 모습을 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블랙 라이브스 매럴이라는 그것을 들고 있는 걸 보면 바이든 후보 측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종의 대규모 행사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격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각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들어오는 화면으로 좀 충분히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환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김나연은 언급한 대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바이든 후보 측의 지지자들이 지금 모여서 이 시각 미국 뉴욕의 모습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여서 지금 뭔가 모임과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북핵 문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어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한번 정책 리뷰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기존 정부가 모색하는 것보다는 국내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 내에 안보보좌관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협상을 일단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뭐 정상 회담을 하든 어떻게 하든 사실 준비를 그만큼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제이크 설리반 같은 미 이란 간의 그런 핵합의를 주도하면서 계획했었던 그 사람의
항상 강조를 했었던 것이 이란을 신뢰해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란에 적용되었던 검증을 신뢰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충분한 그 검증을 북한이 만약 받아들인다라는 조건 하에 북한이 원하는 어느 단계적인 그런 비핵화를 다시 한 번 더 좀 실용적인 방식으로 다시 시도를 할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이제 함정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캠프 쪽은 원칙적 외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칙적인 외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오바마 정부 때 이란을 위해서 했었던 외교적인 접근법입니다. 그 원칙적이라는 건 강력한 검증을 이제 내밀면서 압력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란에게 뭔가 자기가 디맨드를 하는 그런 외교였거든요. 예. 평화롭지만 아주 단호한 외교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마 북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접근을 하되 계속적으로 압력은 아마 제재를 통해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전략적 인내의 방법이 지금 앞으로도 좀 유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글쎄요, 전략적 인내로 회귀를 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전략적 회귀 인내로 그대로 가진 않습니다. 아마 다른 버전의 그런 압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인내를 오바마 정부가 시행을 했었던 것은 그때 그 나름의 맥락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